몇 년 전에 아마 포털에서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다가 뭐 잃어버린 우리 고대사 500년을 찾았다는 기사가 딱 나왔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분명히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다 그랬고 백제 온조 신라는 박격거에 세웠다 그래서 다 기원전후에 세워놨다 그랬는데 외국 교과서를 보니까 고구려는 태조왕이 세웠다 그러고 백제는 고유왕이 세웠다 그러고 뭐 고유왕 내지는 근초왕 세웠다 그러고 신라는 뭐 내무왕에서 버풍왕이 세웠다 그러고 그 매 500년씩 신라 가장 극단적인 신라로 하면 500년에서 600년까지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국 교과서에다가 수정 요구를 해가지고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년 찾았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외국 교과서는 틀렸다고 고쳐놨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이제 내용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역사 교사까지도 그냥 지나가더라고. 책을 읽어보면은 고구려가 주몽이 세웠다는 말을 안 하지는 않아요. 주몽 시조 얘기를 딱 해놓고 실제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구려가 중앙 집권화된 고대 국가가 된 시기는 태조왕 때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때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됐다. 이거 신라는 심지어는 버풍왕 여기까지 갑니다. 빨라야 내무왕이고. 근데 여기서 이 학자들의 말장난에 넘어가는 게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은 뭐였느냐? 부채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채제라고 말하니까 거기다 이제 앞에다가 수사를 강력한 부채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부채제면 뭐 나라고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요렇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바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파는 맹점이에요. 부채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강의해도 부채제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에 관심 안 갖다 보니까. 근데 부채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신라에 6부가 있었고 고구려에 5부가 있었고 백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의 수장이 왕하고 맞먹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국가 아닙니다. 막말로 왜 고대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라는 걸 만들려면은 요즘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국가가 힘을 가지려면은 권력의 구심점이 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빈발한 시기 아닙니까? 고대사는 정복국가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정복국가의 시대라는 건 맨날 전쟁 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전쟁 나는 시기에 국가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위에 강력한 왕이 있으면은 와 명령이거든. 명령을 하는데 못 오면은 그건 못 온 놈이 모가지예요. 못 올 사정이 정상이 충분히 참여할 사정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명령권자가 봐줘야지 사정이 되는 거지 까라면 까는 거거든. 그러니까 강력하게 군대도 모으고 동원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힘 있는 건데 부채제면 와가 아니에요. 와 주십사지. 이런 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채제 얘기하면 곧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부채제 시기에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조왕 때부터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 얘기하죠. 태조왕 이전에는 고구려가 우리가 아는 고대 국가 고구려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백제도 최대한 양보를 해봤자 고이왕이고 심지어는 내무왕, 근초고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 왕성되는 것도 왜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가지고 왕성이라는 소리가 나오냐면은 고대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그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왕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성 백제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그려놨냐면은 한성 백제의 시대에 백제 왕이 움집에서 정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일본 관광 가면 일본에 200년쯤 뒤라 그러지만 풍납토성이 17만 평이거든요. 왕성이래요. 근데 일본은 왕궁이 80만 명이고 왕성 그러면 800만 평 됩니다. 두 개 딱 비교해보고 누가 백제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겠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느냐? 삼국지가 맞다 그런 거거든. 삼국사기는 새빨간 거짓말로 앞에다 늘여놨으니까 이건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국사기 기사를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백제라는 나라의 위상, 신라라는 나라의 위상이 일본하고 비교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은 신라는 버풍왕 때 고대 국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율령을 강조하는 게 달래 그런 게 아니면 버풍왕 때 율령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그러거든요. 율령 기준으로 고대 국가가 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고구려는 언제 율령 발표했느냐? 소수리망 때 발표했어요.
그럼 고구려는 소수르방이 세운 나라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스다 소기지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다 따라가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 고대사의 거두라는 사람, 거두라는 말을 하긴 좀 민망하니까 어폐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고대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원로가 누구냐면 이병도라는 양반인 거 아실 겁니다. 그 서울대학의 원로 교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학이 서열화돼 있어가지고 서울대학 이외의 인류 대학은 용납 못합니다. 적어도 역사학과에선 그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서울대가 위고 그 다음 뭐 스카이? 역사학과에 스카이가 어딨어? S가 있을 뿐이지. 스카이라고 묻는 건 몰라요. 뭐 정대나 다른 부분은 뭐 연대나 고대가 경쟁될지 모르겠는데 역사학과에서는 경쟁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이 실력 있어서 경쟁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역사과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집안 어른도 나왔지만 서울대학이 왜 인류대학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웬만한 삼류대학 수준도 안 되는 걸 그런 소리를 교수라는 사람 삑삑 해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류대학 됐느냐 겁니다. 그건 뒤집어 말해서 정치력가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이 인류대학의 파워를 등에 업고 관철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설로 되어 있는 게 고구려 백제의 성립 시기가 빨라야 백제 고유왕, 신라는 내무왕입니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사실 고유왕이나 내무왕으로 올리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 이병도라는 사람이 자기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100년씩만 끌어놨거든. 실제로 부채제 얘기할 때 신라는 지금 노태동 교수 책에 하면은 5세기, 6세기까지도 신라는 부채제였다 그래요. 그럼 법흥왕 때 신라가 성립됐다는 스에마스, 이거는 스다도 아니고 스에마스 야스카지 논리야. 지금 서울대학은 그 설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대국가 성립 시기가 늦춰지니까 라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식민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학자적인 논리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엉터리라고 자신하냐면은 아까 사료 비판을 할 때 실증사학의 핵심은 사료 비판 아닙니까? 사료 비판을 할 때 삼국지하고 삼국사학하고 놓으면은 공정하게 비판을 해서 어느 쪽이 문제가 더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난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보는 게 편파 판정이라는 거 있죠. 집중적으로 한쪽만 잡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 집중적으로 뭔가 안 맞는다고 욕을 해놨는데 삼국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와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아까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큰아들 아들이 그 왕위가 된 시간 너무 기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이거 일단 접수해 놓고 들어가면 삼국지에는 그러면 다 정확하느냐? 그게 아닌 게 이건 고고학자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삼국지에 딱 보면은 3세기 중반의 상황이라고 얘기되는데 한반도에 성이 없대요. 만 전환 지역에. 그러니까 나중에 고고학자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파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세기 이전에 지어진 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었어요. 그래서 풍납토성의 발굴이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에 기원전 2세기 유물들이 막 나왔거든. 유적도 뭐 캐번 데이트에도 거기까지 나오고 그거 잘못됐다고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그게 나오는 순간에 삼국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고고학 가지고 시비한 것만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라 삼국지도 읽다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앞에 성이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성을 지을 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된대? 성 없다며. 성이 없는데 성을 지을 때 왜 사람을 동원을 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삼국지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삼국지라는 게 아무리 중국에서 정확하게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중국의 삼국지가 정확하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중국의 사서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런 단순 과경 무식한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사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브리테니커 있죠. 60년대 브리테니커에 한국 어떻게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가 쓰고 도포 입고 다니는 나라로 적어놨어요. 그럼 브리테니커의 신빙성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모르십니까? 근데 그 백과사전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하고 그렇다고 그 백과사전의 모든 항목이 다 정확하다면 별개예요. 그럼 왜 한국에 대한 게 부족하냐면은 브리타니카는 영국 중심에서 유럽에서 만든 거잖아요. 쥐들 거는 정보가 있으니까 수입해서 하지. 근데
지들이 한국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면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그래요. 짐바브웨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알아? 짐바브웨 출신 누가 있으면 아니면 짐바브웨 출신이 없으면 짐바브웨 가가지고 여행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거기 어떠냐? 그 사람이 와악 떠들면 아 그렇구나 받아서. 근데 이렇게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저도 스페인 여행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스페인의 광야를 쫙 차로 달리다 보니까 저 밖에 동굴이 보여요. 근데 동굴에 사람이 살아. 그걸 가지고 제 기억문다 그대로 적어보세요. 20세기 1988년에 쌍팔년 올림픽 할 때 스페인 사람들이 동굴에 살더라. 껍데기 보면 20세기 스페인도 원시시대입니까? 근데 왜 기획문은 그렇게 적느냐면은 바르셀로나 가서 서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면 그 기획문을 왜 적어? 내 눈에 하나도 신기해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신기해 보이고 이채로운 것만 적어요. 근데 그 이채로운 것만 가지고 그게 고시대 역사다 이거예요. 삼국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우리 조상이 썼으니까 정확하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합을 해서 썼으니까 여기 정보량도 풍부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삼국사기 비판은 왜 문제가 있다 그러냐면 아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들이고 차남이고 장남인데 뭐 80년 후에 왕되고 100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삼국사기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맹점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들이다 뭐 조카다 이런 족보 얘기하면은 족보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족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부터냐면은 조선 후기부터 아버지 중심으로 지금 족보 딱 적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족보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개인 족보도 함부로 막 바꾼다 그러면 난리치죠. 그거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라는 문화적인 풍토가 다르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골품제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부도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분이 공이 높은 신분이어야 자식의 신분이 유지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극단적인 근친혼 난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는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떻게 혼인시켰냐면은 파라오가 애를 낳으면은 그 남매끼리 혼인시켜요. 파라오의 가장 신성한 피를 직접적으로 이어받는 건 남매밖에 없거든. 남매가 부부가 돼버려요. 그런데 신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친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골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면 이 골족들이 거기서 이제 혼인을 하다 보면은 뻔한 사람끼리 혼인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마 요즘 유학자들 보면 펄쩍 뛰게 작은 아버지가 조카 딸하고 결혼해버린다고. 근데 이렇게 혼인을 해버리면 족보가 얼마나 꼬이는지 아십니까? 작은 아버지와 조카 딸이 혼인을 하기만 해도 자기들도 족보 안 써. 왜 그러냐면은 내 아들인데 내 형한테 보면은 손주야. 지 딸이 아들이거든. 이게 아들이냐 손자냐가 장본인도 헷갈려요. 근데 고려시대 유학자적인 계보가 머릿속에 들은 김부식이 그걸 무슨 수로 정리를 해. 그러니까 이게 누구 아들이라고 해서 내 아들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아들이라 다 적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딴소리가 있거든. 누구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보니까 일지감문항의 아들이라고도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했으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서에 주붙여 놓는 거거든. 근데 서울대학 놈은 안 맞는 것만 딱 골라요. 아들이라고 하면 100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안 맞아. 그러니까 이래서 삼국사기는 조작했다.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고대사 연구할 때 신라 골품제 모르면은 고대사 연구할 자격이 없잖아요. 골품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인데 서울대 박사 논문이라는 게 이런 꼬인 족보의 신라 왕력에 맞춰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갖다 붙이재요. 이게 사실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이 없으면 개그예요. 이런 걸 어떻게 박사 논문으로 써냐 크게 웃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울대학이 박사 논문이라는 게 딱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허망한 개그가 정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제가 식민사학을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더 기가 막힌 사례도 몇 개 들어야 되지만 시간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개 사례를 들어드린 것만 해도 이거는 우리 역사를 축소시켰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축소가 된다고 사실이라면 난 뭐 식민사학으로 몰 이유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대사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고 식민지 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식민사학이라고 보는 거는 분명히 보면 사실 아니에요. 앞뒤 안 맞아요. 그럼 연구해가지고 최소한
앞뒤가 맞는다 안 맞는다 어느 쪽이 옳다고 하는 건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이 아니라는 말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가보면은 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 논문 심사서, 논문 심사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쪽에서 학자로 살아남으려면 연구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구 업적의 핵심은 논문입니다. 그 논문은 소위 말하는 등재지, 이 교육부가 등재지 시스템 만들어낸다는데 그게 아주 그 기득권자한테는 엄청 좋게 됐는데 같은 논문도 아무 학회지나 실리면 안 돼요. 등재지에 실려야 되거든. 근데 등재지 논문 심사 딱 보내면은 자르는 이유 중에 1번이 그거예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정했다. 그게 그 논문을 F를 줘가지고 게재 불가를 만드는, 게재 불가를 만드는 건 뭐냐면 연구자로 죽는 거예요.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논문 2번만 게재 불가 맞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학회지에 논문 낼 생각 못 합니다. 그럼 연구업적 못 샀죠. 저도 그 등재지 시스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년에 2-3편씩 꼬박꼬박 발표를 했는데 2000 몇 년이가 등재지 시스템 만들어진 다음부터 10년 넘게 지금 논문을 못 씁니다. 논문 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논문을 써봤자 게재 불가당할 거 뻔히 아니까 이제 안 써요. 그 연구자로 죽이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학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검증이라는 게 현재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문제라는 거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당연히 내부에서 비판이 나와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제가 틀렸으면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시비 걸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역사학부에다 그 강종훈이라고 서울대 출신 논문 이거 엉터리라고 냈거든. 그랬더니 한 1년 후에 반론이 나옵니다. 근데 뭐 믿고 반론을 하나 했더니 당연히 그거 보니까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해서 반론을 써가지고 역사학부에 가져갔거든. 역사학부에서 안 받아요. 그새 운영진이 서울대 동문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감히 내 동문에 반론하는 걸 안 받겠다고 딱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 역사학에서 안 받으니까 한국사연구원에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반론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옳다는 걸 이런 데서 누가 옳다고 그러니까 옳다 이렇게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 논리 다 나오고 근거 다 나와가지고 비교가 된 다음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회라는 거 그러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그걸 방해를 하는 게 누구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몰려있느냐? 그게 바로 쓰다 속이지 논리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고조선 문제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전문이 아니라 주워 들은 얘기니까 가볍게만 합니다만 요즘 그 내몽골 지역, 유화 지역에서 기원전 25세기 청동기를 빼서 엄청난 유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고조선 유물하고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요. 우시라 선생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게 용화 문명하고 뭐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우시라 선생도 신중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고조선 문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연구를 해야 돼.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우시라 선생도 신중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대 출신 송호정이 같은 놈은 그냥 관계 없대요. 지가 봤냐 이거예요. 그냥 보고서 몇 개 쭉 봤더니 관계 없대.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식민사학이라는 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식민사학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역사 축소시켜놓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는 역사를 만들어서 자기네 현실에 이용을 했는데 왜 그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걸 식민사학으로 보고 그건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것도 내 얘기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검증하자 이거예요. 왜 안 하느냐고. 근데 안 하는 걸 우리나라 정부기관, 국가기관들, 검증을 맡아야 될 기관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요. 인디아더 핸드 해가지고 어두운 측면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은 아무거나 식민사학으로 모는 쪽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줍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적대적인 의존관계가 돼요.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면 식민사학의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거를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판을 못하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거나 식민사학으로 뭐라고. 실제로 지금 유명한 이덕희 씨 같은 사람 식민사학 비판하는데 앞장섰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엉뚱한 사람 하나 걸고 넘어졌잖아요. 김영구 선생 걸고 넘어져가지고 창본인이 이거 제가 그 양반은 논리나 그 학문적인 주장 다 아는데 그 양반은 식민사학 아니거든. 한번 그렇게 몰아놔가지고 재판 걸리죠. 재판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재판하면 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식민사학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뒤로 다 숨어버립니다. 자 봐라 이거예요. 엉뚱한 사람 식민사학으로 몰아냈지. 그러니까 나도 하는 말을 뒤에다 붙여요. 그 논리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 발을 잘못 쏴가지고 99발 정확하게 쏜 게 다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을 극복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재단에서 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고사에 문제 있으면은 제대로 싸움 붙이라고.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공개된 데서 남들 다 보이는 데서 논리 다 꺼놓게 하고 헛소리 한 놈은 거기서 선수로서 매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피를 흘리는 시스템이 돼야 역사학계도 제대로 가고 식민사학도 극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이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기득권층은 식민사학 없다고 몰아가 버리고 저 밖에서는 아무거나 식민사학으로 몰아가가지고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 보고 판단하라는데 전문가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전문가가 싸움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사학계, 특히 식민사하고 관계된 사학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강조를 해놓고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면 사실 간단하게 선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아까 한참 거기서 그 얘기하다가 왔는데 좀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전 검수사처럼 사지로 내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지로 내몰리는 거지만 세상이 제대로 가려면 전문가들이 괴로워야 됩니다. 전문가들 고달프게 만들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논증이 되게 만들고 반론 다 받고 싸우게 만들어야지 이런 게 검증이 되지. 저도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면 편합니다. 근데 왜 싸우자 그러겠어요? 일방적으로 얘기해봤자 여기 있는 분들 끄떡끄떡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수 지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든 사람들한테 자기 논리 강요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국민 피 같은 세금 빨아가지고 주는 거 다 그 사람들이 먹어요. 반대쪽에다 주려고 하는 연구비까지 다 가로채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식민사학 극복하자 2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학의 뿌리부터 골문대부터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